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 서갖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벌점 제도를 통해 최대 면허 정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안전운전을 잘 실천해 오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에 생긴 제도로 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벌점, 정지일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매일 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나중에 운전할 때를 대비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무위반으로 서약 기간 중 교통법을 잘 지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무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 모두 가능한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정부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해준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그 후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존에 서약하셨던 분이라면 특혜 점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서약으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1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혹은 면허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청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꼭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셔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1년 동안 무사히 성공을 하신 다음에는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성공하신 후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위반이 계속된다면 1년에 10점씩 해서 계속적으로 마일리지가 누적이 됩니다.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서 면허 벌점을 갖다가
봉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하신다는 행동만으로도 교통법규를 지키시려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설거지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유리로 된 잔이나 그릇 등을 깨뜨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물건이 깨지면 마음도 아프지만 유리 조각을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깨진 유리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리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유리가 온전해야 한답니다. 화장대 유리나 전신 거울 같은 큰 유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하고요. 식탁 유리같이 더 큰 유리가 깨졌을 경우나 깨진 유리의 양이 많다면 주민센터에서 특수 규격 마대 자루를 구매한 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깨진 유리 화병이나 컵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요.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마구 담아서 버리면 절대 안 된답니다. 유리를 치우기 전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여기저기 튄 파편이 발바닥에 박힐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착용해서 손을 보호한 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깨진 작은 유리 조각들은 키친타올 같은 단단한 휴지 조각에 물을 묻혀서 유리 조각들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훑어서 치워줍니다. 그런 다음 테이프로 바닥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파편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려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때 모은 유리 조각들은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주셔야 됩니다. 유리가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싸줍니다. 뽁뽁이가 있다면 한 번 더 감싸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 다음 종량제 봉투에 버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봉투 밖에 깨진 유리가 있다는 메모를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겠죠? 깨지기 쉬운 유리나 그릇은 깨지지 않게 조심스레 다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수로 유리를 깼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깔끔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음식물을 분류하기 전 먼저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 닭뼈, 돼지뼈,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채소의 뿌리나 질긴 껍질,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채소 뿌리와 마늘,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양파 등도 일반 쓰레기랍니다. 음식에 자주 사용하는 양파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과일의 딱딱한 껍질과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코코넛, 파인애플, 수박 등 껍질이 딱딱한 과일, 복숭아, 체리, 감 등 핵과류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아요. 호두, 땅콩, 밤 등의 단단한 껍질과 보리, 쌀, 콩 등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육류의 비계와 내장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소라, 전복, 굴, 꼬막 등 어패류의 껍데기와 생선의 통가시도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돼요.
녹차, 보리차 등 티백의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 된장, 고추장 등의 장, 소금, 고춧가루가 많이 묻은 음식, 김치 등 간이 강한 음식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조리할 때부터 적당한 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 후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해 주세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 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진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해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